자, 275페이지 3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를 볼게요. 이쪽에서는 이제 과거에 좀 출제가 잘 됐다가 최근에는 좀 실효성이 좀 없다라는 이유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 정도만 좀 알고 계실 거고요. 만약에 매매가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되면 누구랑 누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매도 매수가. 그래서 매수가 매도인에게 뭐 줘요?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뭐 이런 걸 순차적으로 주잖아요. 그죠? 이거 받고 매도인이 뭘 주나요? 영수증 한 장 주고 여기도 영수증 주고 여기서 뭐 주겠어요?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건데 이 서류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죠? 왜 위험할 수 있냐면 위조된 서류일 수도 있고요. 얘한테만 서류를 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애한테도 서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중매매 같은 거.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또 다른 매수인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도 서류를 갖고 있고 얘도 서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소유권 누가 취득하죠? 먼저 등기한 애가.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개하는 계공 입장에서 보면 얘랑 얘를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먼저 주고받고 하지 말고 제3자인 계공한테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이제 우리 권고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도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얘를 우리 믿고 맡기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더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계공이 이 자리에 즉 예치 명의자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될 때는 보증기관이 계공을 뭐 해주는 것이 필요하냐면 보증해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공이 만약에 돈을 횡령하면 보증기관이 배상해 줄게 뭐 이런 건데 이 보증을 또 할 때는 상당한 뭐가 발생이 되냐면 비용이 또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비용적인 측면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거냐면 매수가 이 비용은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 들어간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그렇게 있는 제도 같지는 않고요. 다만 취지를 좀 이해하실 거예요. 31조 1항 한번 읽어볼게요. 계공은 주어에다가 채색 한번 하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계약금 등이라고 부르고 그 계약금 등을 계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자, 밑에 쭉 중간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여기서부터 다시 끝까지 한번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럼 채색하신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이 나오죠? 계공은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뭐 이렇게 이제 권고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뭐는 아니라는 거. 의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쓸게요. 거기 끝에다가 의무 X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의무는 아니라는 거. 어디까지나 그냥 권고 규정이라는 거. 이렇게까지만 좀 기억하실 거고요. 밑에 이제 그 본문 내용 내려오시면 이 제도가 이제 에스크로우 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크로우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행 대행업 정도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이행 대행을 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이행해 줄게 뭐 이런 것들을 이행 대행업 정도라고 번역해 볼 수 있겠고요. 뒷장 한번 가보시면 예치 권고 제도는 의무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예치 대상이 되는 것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치를 아까 계공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계공의 이름으로만 선택한다 그러면 좀 신뢰감도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법에 그 7개의 기관이나 단체, 물론 계공 포함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걸 예치명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치명의자는 동그라미 1번 예치명의자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봐 주시고요. 그 예치명의자는 이 그림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뭐 해야 돼? 3자여야 해.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가 돈을 갖고 있거나 매수가 그냥 돈을 갖고 있거나 그럼 예치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예치명의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제3자. 근데 이때 제3자, 이왕 제3자에다 맡길 거면 좀 뭐 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기는 게 더 좋아.
신뢰할 수 있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개공도 들어가고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신탁업자, 채식관서,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우리 협회를 말해요. 협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이행 보장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지는 전문 회사가 있는데 이런 전문 회사까지 포함해서 모두 7가지를 예치 명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거에 출제될 때 요 예치 명의자에서 좀 출제가 잘 되었었어요. 그래서 왼쪽 여백에다가 요거를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공개체전 은보신 한번 적어 볼게요. 공개체전 은보신. 왼쪽 여백에다가 공개체전 은보신. 공개체전 은보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거를 계략적으로 저하고 좀 한번 암기를 해볼게요. 예, 공이 뭐이겠어요? 공인중개사는 절대 아니고요. 예, 공제사업자. 예, 이게 공인중개사 얼마나 웃겨요. 예, 공제사업자. 예, 자, 개가 뭐죠? 개공. 요 개공이 좀 들어간다는 건 중요하고. 예, 채는 채신관서. 우체국 같은데. 전이 뭐죠? 전문회사. 은은요. 은행. 본인 보험회사. 신탁업자. 그래서 공개체전 은보신 계략적으로만 좀 알고 계시고요. 얘네들은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고 얘네들 명의를 빌려서 돈은 예치 기관에다가 맡기는 건데 그 예치 기관은 3가지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 얘는 특별히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요런 데다가 맡겨놓으라라는 얘기니까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신탁업자 등 이왕이면 뭐를 좀 주는 데다가 맡기면 더 좋겠어요. 이자를 좀 주는 데다 맡기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예,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고요. 오른쪽에 2번 주제에 보니까 이게 좀 전에 뭐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 의무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의무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목에 개공의 의무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언제 개공한테 의무가 생기냐면 개공이 뭐일 때 예치 명의자일 때 의무가 생겨요. 네, 요것만 좀 적어 놓을게요. 개공이 뭐이면 예치 명의자이면 의무가 생겨. 첫째는 여러 가지 사항을 약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갖고 있을게 뭐 이런 약정.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개공은 약간 좀 7가지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신뢰감이 아무래도 좀 개인 자격이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보증, 예, 보증. 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서줘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고, 뭐 그다음에 3번 양가로 3번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 제목에다가 채색을 좀 한번 하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치금을 그러니까 예치금이라는 거는 누구 돈이야? 개공 돈이야? 아니면 의뢰인들 돈이야? 의뢰인들 돈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래? 분리 관리의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 인출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자기 돈 아니니까. 근데 개공이 자기 돈이 통장에 한 10억 있대.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100억 정도라고 해서 자기 돈에 이제 통장에 110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 나중에 이제 100억을 줘야 되잖아. 누군가는 뭐 매도를 주든 매수인을 주든. 예, 근데 가령 한 달을 100억을 많이 맡겨놨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겠어? 이자. 그 이자는 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은 다음에 줄 때는 뭐 채 주면 되겠어? 이자채 아니고 통장채. 예, 이자채 아니고 통장채 주는 거다. 그러면 이제 분리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출금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내 돈 아니니까 뭐 하면 안 되겠어요? 인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IMF 발생하자마자 회사 관둔 게 아니고 그 이듬해 4월 달에 관뒀는데 그러니까 IMF 터지고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0 몇 년도에 IMF 신청했죠? 97년이잖아요. 97년 11월 달. 근데 98년도 아마 1, 2월 달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회사 일 때문에 이제 전주에 출장을 갔는데
이제 그 출장 간 목적은 뭐냐면 전주에 이제 그 지점을 하나를 이렇게 이제 뺐어요. 빼서 이제 그 지점의 보증금, 임대차 보증을 찾아가지고 회사 가져오는 뭐 이런 일을 이제 맡아서 이제 갔었는데 돈을 늦게 받은 거예요. 은행 마감 이후에 송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갖고 오기가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때 한 뭐 40억 뭐 정도 될 돈인데 그때 당시에 40억이면 지금 돈으로 하면 100억은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가 27%였어요. 그러니까 이 뭐 예컨대 지금 뭐 KB 같은 데다 돈을 맡기잖아요. 그럼 연 20% 정도, 27%를 줄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저축은행 같은 데는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 가죠. 뭐 굉장할 때였어요. 근데 또 그때가 은행 마감도 끝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송금을 하면 안 되는 게 시제가 안 맞는 거야. 내가 이제 그거를 송금을 또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경리과에서 저보고 네가 갖고 있으라고 하고. 근데 그걸 40억이 넘어가는 돈을 제가 간 떨려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갖고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 해가지고 이제 그 전주에 그 무슨 그 약간 좀 금융가가 이렇게 있는 동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축은행이 하나가 문을 열어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시간으로 하면 한 5시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제1금융은 다 문 닫았을 텐데 저축 그 금융 거기에 가가지고 예금 좀 할 수 있냐고. 당연히 해드린다고 하죠. 거기야 뭐 늦게 와도 다 당연히 해주는 데니까. 해서 이제 예금을 했는데 40억 정도를 예금한다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이제 거기 그 지점장실에. 그래서 처음으로 지점장실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했는데 그때가 또 이제 명절 때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명절 연휴.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6일 정도를 제 이름으로 그걸 갖고 있었던 거야. 그 돈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찾을 때 이제 서울에도 지점 있냐 이거 물어보니까 이때. 해서 이제 이제 명절 연휴 끝나고 거기를 이제 가서 찾아가지고 이제 회사에 이제 격리과에 입금을 시키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찾을 때 보니까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통장은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통장을 이제 다 말소해주고 이자 정산해서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찾았는데 그때 돈으로 이제 그 60만 원 정도를 받았어. 그때 돈으로 그 일주일 정도 맡겨놓고 6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60만 원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그걸 제가 회사에 입금을 했을까 아니면 제가 먹었을까요? 제가 당연히 먹었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그 하루만 맡겨도 엄청난 그런 돈이었었단 말이죠. 그런 돈이. 실비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이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 개공이 보증을 서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개공이 보증 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뭐 할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요? 취득. 그래서 맨 아랫줄에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우리 채색하시고 그거는 별표를 좀 하나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계약금 등의 예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니까? 취득 의뢰인이 때문에 하는 거니까 취득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 까지만 기억하실 거고요. 넘기겠습니다. 제4절 중개 보수 등 여기다 우리 별표 2개 해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중개 보수하고 관련해서 몇 개 우리 중요한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한 문제 그리고 사례 문제에서 하나 해서 매년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2문제씩 나오다가 지난 28회 시험에만 딱 한 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 안 나왔는데 한 문제가 뭐가 안 나오냐면 계산 문제, 사례형 계산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특이하게 작년에 그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올해는 무조건 2년 연속 안 나올 수 없는 주제니까 계산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려워도 사실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맞춰야 되냐면 우리 공인중개사인데 보수를 구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예. 수술을 못하는 외과 의사가 뭐가 필요해? 예, 필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중개 보수는 어차피 받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어려워도 이건 당연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목에 등자가 붙었잖아요. 중개 보수 등. 그 등자는 실비를 말해, 실비. 예. 그래서 우리 개공은 의뢰인한테 2개 받을 거예요. 뭐도 받고 뭐도 받을 거예요.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을 겁니다. 32조 한번 읽어볼게요. 1항 개공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일단 뭐를 받는다고요? 보수를 받는데. 예, 그래서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보수를 받는데 다만 개공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대. 그러니까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없던 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성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계약 깨지면 못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원인을 따져보나 원인은 불문하나? 원인은 따져봐야 돼. 예. 누구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돼야? 개공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돼야 못 받는 거지. 당사자들의 어떤 변심, 산다고 했다가 안 산다,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 뭐 이런 어떤 당사자들의 변심이라든지 당사자 규칙에 의한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지. 그건 개공의 잘못이 아니니까. 2항이요. 개공은 의뢰인으로부터 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거기도 우리 채색합니다.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실비를 받을 수 있대. 그러면 2가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뭐도 받고 뭐도 받고.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2개 받는 거예요. 뭐랑 뭐? 보수랑 실비 다 받는 거다. 사항에다가 우리 따로 별표를 2개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가장 중요한 조문이 이제 사항인데 잘 보셔야 돼. 어떻게 구조를 잡고 있는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이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단 국토부령이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이하 합쳐서 얘를 뭐라고 한대?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맨 앞자 주택에다가 일단 채색하시고 3번째 줄 가로 부분에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하고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채색하십니다. 그럼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어떤 말 나와?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한대. 그러니까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대로 받으래. 그냥 시도 조례. 예. 그러면 이제 주택 말고 뭐가 있냐면 주택 외가 있어요. 주택 외. 주택 외에다가 다시 한번 채색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거기도 채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정리. 모든 중개대상물은 2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네. 뭐랑 뭐? 주택과 주택 외.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을 하는데 주택은 뭐? 시도조례로 정하는 대로 받을 거고 주택 외는 국토부령이 정해주는 대로 받을 거고 뭐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럼 몇 개 질문 드릴게요. 아파트는 뭐? 주택, 상가, 주택 외, 토지만 나왔어? 주택 외, 그렇죠? 오피스텔, 주택 외, 아파트 분양권, 주택, 상가 분양권, 주택 외,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밑에 이제 중개보수의 의의와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주고 보수를 받아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보수를 받아. 뭘 해주는데 그게 인적 용역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뭘 해주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용역? 인적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면 2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에서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가 존재해야 한다 이런 말 나와요.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별표를 하나만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사례를 좀 드릴 테니까 이 사례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식당 주인이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한 명 있었어요. 아직 개시도 못했어. 재료는 잔뜩 사다 놨는데. 해서 주인이 행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마 너 좀 들어와봐. 야마 너 좀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한 거야. 누구한테? 행인한테. 그래서 왜요? 하고 갔더니 밥 먹고 가래. 그래서 이제 밥 먹었어. 밥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식당 주인이 뭐라고 그래? 돈 달라고. 그럼 돈 줘야 돼? 줄 필요 없어? 줄 필요 없는 거 답 정답 맞고. 왜? 그거를 법률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뭔 의사? 사 먹을 의사? 예, 50점. 50점. 틀리지는 않았어요. 왜 돈을 줄 필요가 없어? 계약이 성립이 안 돼서 그래. 에? 계약이 성립이 안 됐잖아. 그렇지? 계약이 불성립됐잖아. 그러니까 이 식당에 대한 그 밥값 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청구권은 언제 생기냐면 행인 스스로가 들어가서 뭘 주세요라고 했을 때 식당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 뭐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앉으라는 게 뭐야? 주겠다는 그 계약이 이루어져야 보수를 받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당연히 식당 주인은 뭐를 청구하면 안 돼. 보수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 개공도 마찬가지야. 사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어. 중개계약. 뭘 팔아달라든가 뭘 사달라든가 의사가 있었어야 돼. 예, 그러면 우리 그거를 접수했을 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양가로 3번 내려가면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에서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 행위 성립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거기도 별표 하나만 잡고요. 그렇게 하고 칠판 보세요. 자,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행인이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행인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주문했어요. 이게 무슨 의사표시야? 청약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뭐 주세요라는 거 청약의 의사표시잖아.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 앉으세요라고 해서 뭐 음식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밥을 제공한 거예요. 얘가 달라는 밥을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밥값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됐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 밥값을 청구할 수 있냐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언제 밥값을 받을 수 있는지. 밥을 제공했을 때 아니고요. 승낙했을 때 아니고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아니고요. 주문했을 때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밥 먹고 나갔을 때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응? 들어왔을 때 아니라고. 아니고 판례는 숟가락 꽂았을 때라고 해요. 그게 상품에 변형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야. 숟가락 꽂았는데 누가 먹겠어 그거를. 그렇죠? 네, 다른 사람한테 이걸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숟가락 꽂으면 식당 주인은 밥값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 자, 그럼 우리 중개보수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 쓸 때 아니야. 그 중개 완성이 언제냐고 그래서. 맞아, 그게 맞아.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됐을 때,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순간에 우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래행위의 성립이라고 해. 그러니까 계약서의 작성이 아니라는 거 주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계약서까지 써줘야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뭐까지만 해주면 거래행위까지만 성립시키면 우리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사례 하나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공이 매도 매수를 소개시켜 주고요. 조건까지 다 합의해 줬어. 소개도 시켜주고 조건까지 다 합의해 줬거든. 근데 매도 매수가
당장은 안 쓰겠다는 거야. 그러고 가버리고 나서 저녁에 자기들끼리 커피숍에 만나서 계약서를 썼어. 그러니까 개공은 뭐는 못 쓴 거야. 계약서는 못 썼어. 그래도 보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꼭 계약서를 써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까지만 해주면, 거래가 성립되는 과정까지만 끌어내주면 보수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좀 중요하고, 오른쪽 4번 주제에 보니까 보수 청구권의 소멸 이런 말 나오는데, 아까 누구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권은 소멸된다 그랬어요. 개공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소멸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뒷장 가세요. 282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 이런 말 나오는데, 원칙 예외에다가 각각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중개 보수는 개공과 의뢰인 사이에 약정을 맺어놓은 게 있으면 그때 받으면 돼. 약정을 맺어놓은 게 있으면. 다만 약정이 없을 때에는 언제 받으래? 잔금일 때. 예. 그래서 그거 최근에 신설된 거라서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원칙, 약정, 예외, 잔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개공이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종류는 일단 중개 보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 실비. 실비 잠깐 먼저 얘기할 건데, 실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기억번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채색하시고요. 그 위에 여백이 좀 되죠? 거기다 한번 좀 적어볼게요. 조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다는 건 조사 비용. 자, 그럼 질문. 어떤 물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물건을 개공이 조사를 하는 거야. 응? 조사. 예. 조사하려면 어디도 가봐야 돼. 현장에도 가봐야 되잖아. 근데 서울 개공이 부산에 갈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비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받아야 돼? 숙박비도 받고, 또 차비, 또 식비, 뭐 이런 거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 누가 낼 거냐라는 게 중요하죠. 누가 내야 되겠어, 조사 비용을.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매수인이 내는 게 맞을 것 같죠. 왜냐면 매수인 때문에 조사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안 팔리면 매수가 없잖아. 그러면 개공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안 팔리는 물건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 하니까 언제나 있는 사람. 매도가 언제나 있지. 해서 권리를 뭐 할 사람?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이게 특이하죠? 예.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안 팔릴 거를 대비해서 누구한테 받는다고? 이전 의뢰인, 매도 쪽한테 받아. 그럼 이전 의뢰인은 언제나 있어? 네, 언제나 있어. 물건 들어오면 언제나 있잖아. 네, 언제나 받아야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비용이 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제도야? 매수. 그러니까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거고, 거기다 채색하시고, 역시 별표. 그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둘 다. 자, 정리. 실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다고? 권리관계 확인 비용이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비용이 있는데 한쪽 반대잖아, 그지? 예,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이해 잘 되는 거를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반대가 부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겠다, 그렇죠? 예. 자, 밑에 이제 2번에 보면 중개 보수 실비 한도 부분은 제가 이제 칠판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써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중개보수 산출하는 기준을 한번 볼게요. 예. 모든 중개대상물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뭐랑 뭐?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다 그랬고요. 주택은 무슨 령이 정하는? 국토부령의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로 정한다 그랬지? 시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또다시 범위를 또 한 번 주는 거야, 이렇게. 예. 이 범위랑 이 범위 두 번을 다 지켜줘야 돼.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받으면 돼. 그러면 자, 국토부령은 사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사실 의미가 없냐면 이 범위 안에서 뭐를 정할 거예요? 시도 조례를 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따를 필요는 없고 얘를 따라주면 돼. 대신
조례가 뭐를 따라는 거야? 국토부령을 따는 거야. 예, 그럼 만약에 봅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라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이렇게 나눠지는데 매매 교환은 한도가 0.9고요. 임대차는 한도가 0.8이야. 그죠? 그러면 국토부령은 되게 세잖아. 그죠? 근데 서울특별시 조례는 뭐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이따 보여드릴 건데 되게 0.4나 0.5가 많아. 예, 그러면 이걸로 받으려면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조례로 받으려면 대개가 거의 90% 정도가 0.4, 0.5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로 받는 거야? 0.4, 0.5로 받는 거야? 이걸로 받아야 돼. 이걸로 받으면 안 돼. 왜? 이거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요 0.9, 0.8은 일방의 한도예요. 일방 한도. 이렇게 기억하실 거고 요 한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뭐 해가지고 협의해서 받는다. 협의는 누구랑 누가? 개공과 의뢰인,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협의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주택외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국토부령의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위하고 뭐가 달라요? 시도조례가 빠지는 거지 뭐. 시도조례가. 그래서 위에는 시도조례가 들어간다는 게 좀 다르고 밑에는 뭐가 빠진다는 거. 시도조례가 빠진다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좀 중요하고요. 일단 요거는 나눠볼 건데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물건이 좀 있어요.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 중에서도 전용 85제곱미터 내에 들어오는 오피스텔, 이내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나눠져요. 매매와 교환, 임대차 이렇게 나눠지고요. 매매 교환은 오피스텔 한도가 0.5%, 임대차 한도는 0.4% 이렇게 이제 되어졌고요. 0.5%, 0.4%는 애워야 돼, 애울 필요는 없어. 암기해야 돼, 이거는 시험 지문에 절대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일방 한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그 외는 어떠냐? 그 외. 여기서 그 외라고 하는 것은 뭐 빼고 다 들어가는 거야. 오피스텔인데 얼마 이내로 들어오는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을 빼고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전용 90제곱미터짜리 오피스텔은 어디에 들어가? 위, 아래. 아래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외는 이런 거 안 따져.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0.9. 무조건 0.9%까지 받을 수 있다. 이 0.9도 당연히 일방 한도고요. 그러면 이거 쌍방 한도는 얼마야? 1.8. 1.8. 그것도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쌍방 한도가 몇 %냐? 이렇게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잠깐 드려볼 테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사례 3억짜리 5억이라고 합시다. 5억짜리 매매를 했거든. 5억짜리 매매. 보수의 총액은 얼마인가를 구해볼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물건이 상가일 때 한번 구해보세요. 시간은 10초 드릴게요. 10초. 상가 매매 5억 매매를 했고 보수의 총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 10초 드릴게요. 10초. 얼마? 그래서 900만 원 정답. 9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5억 곱하기 0.9. 0.9라는 건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총액은 최고 한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0.9를 하면 얼마 나와? 450 곱하기 2. 곱하기 1이 왜 안 하죠? 매매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 나와? 9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요렇게. 예. 그러면 주택 외에는 요것만 있어도 사실은 되네? 예, 왜냐면 우리가 이거 외울 거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오피스텔. 그 대신 오피스텔은 면적을 줘야 돼. 면적 안 주면 구할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면적은 70제곱미터로 한번 해볼게. 면적은 70제곱미터로 해볼게요. 매매, 5억짜리 매매. 500만 원이죠. 자, 어떻게 500? 5억 곱하기 0.5%. 0점은 어디서 나왔어? 여기에서. 오피스텔. 네, 여기서 나왔지 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럼 얼마야? 250만 원 곱하기 2 하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아파트 한번 해볼 건데, 아파트는 이렇게만 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 없어? 시도주례를 안 줬잖아. 예, 그럼 시도주례는 시험에서 줄까요? 안 줄까요? 줘. 지문에 준단 말이야. 애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시도주례는 서울특별시 거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 284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284 페이지. 예, 거기 참고만 하라고 되어 있는 박스 있죠? 그게 서울특별시 조례야. 이거는 애우는 거예요? 아니면 참고만 하는 거야? 참고만 하는 거야. 시험에 안 나와 직접. 이건 참고만 하실 거야. 그 시도조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10초 드릴게. (400만) 원이죠? 네, 자 볼게요. 5억 곱하기 0.4. 0.4라는 요율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도조례. 예, 그럼 이 시도조례는 시험에 줄 거니까 이건 따로 암기는 안 해도 돼. 그럼 우리는 암기할 게 뭐만 암기하면 되는 거야? 요거 3개. 요거 3개. 요거 3개는 외워야 돼. 이거는 안 줄 거니까. 예, 이건 안 주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우리 실무에 개공드린 거 다 외우나? 외우지 이거 다. 예, 이거는 외워야 돼. 시도조례는 외울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런 거죠. 예. 해서 0.4 하면 200만 원 한쪽 받을 것이고 곱하기 하면 400만 원이 답이 되겠다. 됐죠, 그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매매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야. 예. 왜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쉬워가지고. 그럼 좀 이따 이제 임대차를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 시험은 계속 임대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상단 3번 제목에 보니까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라는 말 나오죠. 질문이요.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그러면 부가가치세 배워요? 안 배워? 우리 세법 시간에? 배워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뭐지? 간접세? 아니,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바나나 우유에 부가가치세 붙어, 안 붙어? 흰 우유는? 안 붙어. 흰 우유는 안 붙어요. 예. 그러면, 생닭에는 부가가치세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근데 치킨에는 붙어요. 뭔 차이가 있어? 그게 부가가치가 창출됐다라고 얘기해. 네. 자, 뭐라고? 부가가치가 창출된 거. 토지에는 부가가치가 없어요. 토지라는 거 왜 없어? 그 자연이잖아, 자연. 근데 어디에만 붙어? 건물에만 붙어. 네. 근데 이제 우리 중개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해, 안 생겨?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게 부가가치냐고.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중개 보수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 보수가 만약에 900만 원이면 손님한테 얼마 달라고 해야 돼? 9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야. 근데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낼까요?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야. 부가가치는. 그러니까 얘네가 내는 거야. 그래서 90만 원을 받아요. 받아서 뭐 해?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90만 원을 받아서 내가 쓰면 어떻게 돼? 그러면 금품초과수수에다가 조세 포탈에다가 반드시 징역 간다고. 이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받아서 쓰면 안 된다고. 받아서 내는 돈을 부가가치세야.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작년 시험에 나왔었어요.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는 거라는 거. 예. 자, 넘어가시고. 286. 중개보수 산출할 때 아까 이제 우리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거래 금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산출액이 나오죠? 요율을 곱하면 산출액이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 산출액 밑에 보니까 한도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한도액에다 여러분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한도액은 주택에만 있어요. 자, 한도액 나왔죠, 그죠? 거기 교재에 밑줄 잡아주시고 한도액은 뭐에만 있다고? 주택에만. 그러면 주택 외에는 한도액이 없어요. 요율 한도만 있고 한도는 주택에만 한도가 있다라는 거. 그럼 한도액을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한도액은 절대 넘어가면 안 돼. 한도액 넘어가면 어떻게 돼? 금품 초과수수. 금품 초과수수하게 되면 형벌은 1년 1천에 처벌을 받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한도 넘어간 건 돌려도 줘야 돼요. 무효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양가로 이번에 임대차에 월세가 있을 때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잡고요. 이거 중요한데 월세에서 시험에 이제 매년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3년 연속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온 거야. 올해는 나올 거예요, 무조건. 올해 안 나온다고 또? 아니에요. 나올 거예요. 예, 올해 꼭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작년에 가장 아쉬웠던 문제가 이게 안 나왔다는 거지. 이 보수를 구하는 문제가 안 나왔다니 가장 아쉬웠고요. 아무튼 그러면 임대차는 어떻게 할 거냐. 밑에 박스를 보니까 임대차 보증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대차 보증금, 순수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월세가 있잖아요. 그럼 월세에다가 곱하기 뭐 한대? 100. 밑에 보니까 70.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월세 곱하기 뭐 아니면 뭐. 100 아니면 70.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오른쪽에 보니까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결정한대.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얼마 이상이면 5천만 원 이상이면 100으로 가고 환산보증금 5천만 원이 안 되면 미만이면 70으로 가는 거야. 대충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다가 서울로 한번 해볼게요. 예, 서울 아파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차 보수 총액 한번 구해 볼 거고요. 두 가지로 드릴게요.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00만 원일 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거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시간은 1분 드릴게요. 자, 시간 1분 드릴 거고 시도 조례는 어디 있죠? 시도 조례는 우리 책에 있지 뭐. 책에 있지? 예. 그거 가지고 한번 구해 보세요. 2천에 월 100이야. 2천에 월 100.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산보증금을 먼저 구해야 돼요. 환산보증금. 그래야 거래 금액이 나오지. 자, 구하신 분 있어요? 얼마 나와요? 72만 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대가로 잡고요. 대가로 잡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지? 2천 더하기 월 얼마죠?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환산보증이 얼마예요? 1억 2천. 1억 2천을 뭘로 놓냐면 거래 금액으로 놓는 거예요. 요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요율은 우리 가봤더니 0.3%. 1000분의 3이니까 0.3%. 예. 하면 얼마예요? 36만 원. 곱하기 2 하면 얼마? 72만 원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내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드릴게요. 보증금 똑같이 하죠. 2천에 월 40만 원으로 해볼게요. 요게 좀 중요하고 밑에 게 예. 이것도 구해보세요. 이것도 시간 1분 드릴게요. 2천에 40만 원. 아니야, 2천에 40만 원은 안 된다. 2천에 20만 원으로 할게요. 2천에 20만. 문제 정정. 2천에 20만 원. 2천에 20만 원. 2천에 20만 원 하고요. 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얼마? 왜 좀 달라? 자, 한번 구해볼게요. 2천에, 그죠? 월 얼마? 20만 곱하기 뭐 하지? 일단은 100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왜 100을 해보냐면 환산보증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얼마 나와? 4천이 나오잖아요. 환산보증금은 4천이면 얼마 미만이야? 5천 미만이 들어가죠. 5천 미만일 때 아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걸 70으로 내리기로 했잖아요. 깎아주는 거야.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마야? 3,400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지. 예? 이거 2714 1,400이랑 얘랑 더하니까 3,400. 요율을 얼마인가 한번 구해보세요. 0.5%. 서울특별시 거니까. 예. 하면 얼마 나와? 17만 원. 예.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34만 원. 이렇게 구하는 게 정답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이거 맞히신 분? 세 분? 세 분밖에 없네. 예. 잘하셨어요. 훌륭한 공인중개사가 될 자질이 있습니다. 자, 286페이지 가시고 하단에 교환계약이 있는데 교환계약은 개념만 아시면 돼요. 예, 교환계약은 뭐하고 뭐가 바뀌는 게 교환이야? 뭐하고 뭐가 바뀌는 거야? 물건하고 물건의 소유권이 바뀌는 거. 예, 그러면 우리는 이왕이면 유리한 거로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가 큰 거? 거래 금액이 큰 거. 거기다 채색해 주시고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해서 받으면 된대. 그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4번에 보면 거래가 둘 이상일 경우라고 했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적을 거니까요. 제가 사례를 적는 동안 그 밑에 두 줄 있잖아요. 그걸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자, 다 읽으셨죠? 예, 칠판 한번 봐볼게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갑 매도 을 매수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갑이 이거 팔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팔고 안 나가고 이 집에 뭐 한대 그냥 새로 산대. 얘는 이 집 사면서 갑한테 새를 준다는 거야. 그럼 계속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야?
갑이 계속 그냥 사는 거잖아. 대신 갑이 계속 사는데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바뀐 거지. 원래는 뭐였는데? 소유권이었는데 임차권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이거를 점유 개정이라 그래. 점유의 권한이 바뀐다. 이걸 뭐라고? 내자로 점유 개정. 그러니까 민법에서 점유 개정이 바로 요거예요. 그럼 개공이 지금 몇 건을 중개를 한 거야? 어? 2건을 했잖아. 예, 근데 이때 4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지? 첫 번째 조건.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야? 예. 물건 하나밖에 없잖아. 두 번째. 동일 당사자야? 갑, 을밖에 없어? 예. 세 번째. 동일 기회라는 게 뭐지? 얘가 매매하면서 빠졌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야? 매매를 포함한 2 이상의 거래가 있었잖아. 매매를 포함한 2 이상의 거래가 있었잖아. 그럴 때는 우리 어떤 것만 받으래? 뭐 한 것만? 매매만 받으래. 그러니까 우리 뭐만 받을 거라고? 요것만 받을 거란 말이야. 요거. 양쪽에 뭐는 못 받고 임대차는 받지 말래. 왜? 이거는 서비스로 해주래. 예. 우리 서비스를 해주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이거는 서비스로 해주라는 거야. 그렇죠? 예. 왜 이렇게 해야 돼?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참 신기한, 예? 아무 의미가 없는, 예, 그런 규정인데 아무튼 시험에는 잘 나와요. 대신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89페이지 가시고 289페이지 가시고 양가로 5번에 겸용 건축물일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칠판 잠깐 볼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건을 주택으로 볼 때와 주택으로 볼 때 보수가 달라져? 아니면 같아? 자, 금액이 똑같아도 상가일 때와 아파트일 때가 완전 다르잖아요. 더블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우리 상단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1층 상가, 2층은 주택이야. 소위 말해서 주상 복합 건축물이 나온 거야. 이걸 통째로 중개를 해줬어 우리가. 면적은 뭐 하냐면 동일해. 여기 다 200제곱미터짜리로 면적은 동일해. 그러면 우리 뭘로 받는 게 유리해? 상가로 받는 게 유리하잖아.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양가로 5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규정을 적용한대. 그러면 칠판?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 이상이면 면적이 똑같은 경우도 들어가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거야. 전체 주택. 예. 그럼 우리가 주상복합으로 봐서 상가로 만약에 받으려면 뭐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상가 쪽 면적이 커야 돼. 예.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더블 이상 차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양권이 있는데요. 분양권은 그 박스 안에 산출 그 방법에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 납부액, 프리미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가로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뭐 하나만 좀 기억하실 거냐면 분양권은 잔금을 포함하면 절대 안 돼.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자, 왜? 분양권은 왜 잔금을 포함하면 안 돼? 분양권은 뭐 하기 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명의가 넘어가는 거를 분양권이라고 하잖아. 잔금 치르고 명의가 이전되면 그건 분양권이 아니야. 소유권이니까. 해서 분양권은 무조건 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잔금 들어가면 안 돼.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양가로 7번에 적용조례가 다를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우리 별표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서울 계공이 부산 아파트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서울 계공인데 부산 아파트. 그럼 이 조례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예, 그러면 서울 조례를 적용해야 돼? 부산 조례를 적용해야 돼? 예? 그러니까 물건을 기준하면 부산이고 계공을 기준하면 서울이잖아. 그럼 어떤 거를 기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나 생각해봐요. 물건 아니면 사무소? 아니고 사무소를 기준해. 사무소 기준이야. 중개한
사무소를 기준해. 중개한 개공의 사무소. 그럼 다시 서울개공이 부산 아파트 중개했어. 무슨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부산개공이 중개할 때와 서울개공이 중개할 때가 달라. 그거 왜 그러냐면 사무소의 위치에 따라 뭐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냐면 물가가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서울 물가가 좀 비싸? 비싸죠. 그러면 지방의 물가는 싸? 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이리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리라고 들어봤어요? 이리? 전북에 보면 그러니까 익산이라고 통합된데 이제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이리에 한번 가서 출장 가서 백반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1인분에 그때 당시에 10,000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 10,000원이 안 됐던 걸로. 그런데 두 사람이 갔는데 상이 들어와. 상이 이렇게 큰 상이 들어오더라고. 1인분에 10,000원이 한 뭐 7,000~8,000원 정도밖에 안 됐던 그런 거였는데 상이 들어오는데 반찬이 30개가지가 넘더라고. 엄청나더라고. 하여튼 뭐 다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그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서울에서 먹으려면 1인당 최소한 2~3만 원은 내야 될 건데 엄청 싸다 막 이렇게. 근데 뭐 그 어느 지방이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후해. 전라도 지방이 그런 게 좀 후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한다는 거. 그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8번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적용 조례가 다를 경우라고 했는데 요거는 특별히 좀 처질 끝부분에 보면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조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는 뭐 가령 목포시에 있다고 가정해 봐요. 요거를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드릴게요. 서울에 주된 사무소, 여기에 목포에 분사무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전이에요. 대전에 아파트가 있어. 대전 아파트.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대전 아파트를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그러면 무슨 조례로 받을 거냐 이거야. 그러면 주된 사무소 기준하면 서울이고 물건 기준하면 대전이고 분사무소를 기준하면 목포하면 안 돼. 서울 아니고 전라도 아니고 전라남도 조례. 왜냐면 목포가 전남이니까. 목포시는 쬐끄만한 동네예요. 전남 조례. 그러니까 세 가지가 겹치는 거야. 세 가지 아니고 정확하게 네 가지가 겹쳐. 1번 서울특별시, 2번 대전광역시, 3번 전라남도 조례, 4번 목포시 조례. 이렇게 네 개가 겹치는 거야. 그럼 무슨 조례로 받으래? 전라남도 조례로 받으래.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사무소를 기준하는 건데 이거는 분사무소도 포함이야. 이거만큼은. 다시 분사무소가 뭘 중개하잖아요. 그거는 주된 사무소 안 따라. 그거만큼은 그럼 어디를 따라? 그냥 분사무소, 사무소를 기준하는 거야. 그거는 예외예요. 특별한 예외니까 알고 계시고. 권리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게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강동에서 칼국수집 유명한 데 있어 보세요.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 칼국수집에 하나가 팔렸는데 그 칼국수집이 가령 권리금이 10억 받고 팔렸대.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칼국수집이라고. 그러면 이 권리금 10억은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 생각해 봐요. 칼국수집이 10억 받고 팔렸어. 그러니까 건물을 팔렸다는 게 아니라 칼국수 운영권을 10억 주고 팔아버린 거야. 근데 뭐에서 발생하냐고 권리금 10억이. 강동에서 참고로 제일 잘 되는 칼국수집이야. 매출도 괜찮아. 근데 왜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 맛. 칼국수에서 생명이 뭐야? 육수죠. 육수. 국물 맛. 1번 육수, 2번 면발, 3번
김치죠. 요 세 개만 잘 갖춰주면 끝내주잖아. 칼국수집은. 이게 세 개가 완벽한 거야. 그래서 10억을 받았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세 개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금을 10억을 받아줘도 이거에 대해서 보수를 받으면 안 돼.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너무 아깝잖아. 이거 10억 받아줬는데. 그럼 우리가 한 3억 정도 받으려고 해. 30%. 받아도 돼? 받으면 안 돼? 받아도 돼. 자, 왜 받아도 돼?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냥 능력금 받는 거야. 예. 그래서 권리금은 능력금 받는 거예요. 그 대신 뭘로 받으면 안 된다고. 보수로 받지 말고 그냥 수고비 뭐 이런 형태로 권리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전문 계공들은 이걸 다 수수료로 이렇게 수고비로 받지 중개보수로 받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공동중개하면 각자가 알아서 받는 겁니다. 예, 공동중개라는 거 아시잖아요. 각자 알아서 네 손님은 내가 받을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네 손님은 네가 받고 내 손님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손님은 내가 받으면 안 되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할게요.